네, 이번 시간은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자 있는 의사표시, 흠 있는 의사표시, 비정상적 의사표시라고도 하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서부터 봐보겠습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 요거를 아니 비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진이 있어서 의사표시 표시 이렇게 해서 비진이 표시가 또 발음이 쉽잖아요. 그래서 비진이 표시라고 많이 부른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 진짜 의사가 아닌 의사표시를 했대. 그런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건 이제 의사표시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막 농담이 아니고 여자분들이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언니 오늘 너무 이쁘다 이런 거 하잖아요. 진짜 그게 진짜 이뻐서 그런 건가? 아닐 수도 있죠. 우리 시어머니는 너무 좋아. 진짜 좋아요?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이거 한번 봐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좀 폼을 잡으려고 식당에 가서 제일 비싼 그 요리, 고급 요리를 뭐 친구랑 가서 아니면 뭐 여친하고 같이 가서 폼 잡으려고 주문을 했대. 근데 그 시간쯤 되면 그 재료가 떨어져서 주문이 안 들어갈 수도 있어. 근데 주문할 뜻이 없이, 진의가 없이 주문을 했네. 근데 재료가 남아 있었어요. 주문이 들어가 버렸어. 이건 주문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효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겠네. 주문했잖아요. 자기가 표시했으니까 말한 대로 책임지는 게 맞지. 근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 회사에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조금 이제 그 근무 여건이 안 좋은 회사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위에서 야 전원 사표내 이렇게 했다는 거야. 전원 사표내. 무서운 회장님이에요. 무서운 사장님이야. 안 내면 안 내고는 못 버티는 사람, 못 버티는 회사야. 근데 나는 지금 낼 뜻이 없었어요. 지금 나가면 추워. 돈도 필요한데 애들도 키워야 되는데 낼 뜻이 없었어. 근데 내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낸 거죠. 이럴 때 쫓겨나는 게 맞을까? 안 쫓겨나는 게 맞을까? 근데 봐보세요. 내 진위 없이 의사표시를 했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그런 걸 다 알았네? 그런 데까지 유효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봐보자고요. 그거를 우리 이제 이렇게 좀 바꿔서 이제 우리 시험은 부동산 시험이다 보니까 이렇게 바꿔서 좀 나올 때가 있어요. 갑일한테 만약에 증여를 했다고 보자고요. 근데 증여도 받는 사람 마음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이에요. 합의가 돼야 돼. 일방적으로 주는 건 아니야. 주는 사람 뜻도 있지만 받는 사람 뜻도 있죠. 주는 사람을 증여자, 받는 사람을 수증자. 이게 계약인 것은 보통 이제 부모님이 좋은 거 주시는 것만 생각하는데 만약에 옆집에서 쓰레기 얘다 가져라 이렇게 했다고 보자고요. 그게 일방적으로 주는 게 증여라면 그것도 증여가 될 거 아니에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런 거 받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겠다고 할 때만 받는 거야. 그러니까 계약인 거죠. 그런데 봐보세요. 여기서 요 구조로대로 보자면 자기는 주겠다는 의사가 없는 거야. 진이 없이 주겠다고 표시를 했다고 보자고요. 주겠다고 했어. 즉 표시가 있는데 그 표시에 대응하는 의사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걸 알고 했어. 갑이 이제 이 갑을 뭐라고 부르느냐? 표의자 이렇게 부르는데 표의자는 의사표시자, 의사표시를 한 사람. 근데 요즘은 이제 법을 바꿀 때 의사표시자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사실 이제 우리 민법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그러면 50년대 작업을 한 거예요. 정확하게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48년도에 수립이 되고 민법기초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일제시대 끝난 뒤에 민법기초위원회가 만들어져서 10년 동안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1958년도에 국회를 통과를 했어. 그리고 시행된 건 1960년 1월 1일.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1960년 1월 1일생이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태어났잖아요. 우리 민법이 우리보다 먼저 태어났어. 물론 뭐 더 먼저이신 분도 계실 수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 나이보다 민법 나이가 더 많아. 민법 나이가 더 많아. 그러다 보니까 50년대 만들 때 좀 어려운 말들을 쓴 거죠. 표의자.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약속이니까 나중에 여러분들도 편하게 표의자 이렇게 부를 거예요. 의사표시자 표의자 이렇게 부르시면 돼. 근데 그거를 알고 한 거야. 그런 걸 뭐라고 한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 이렇게 말한다. 비진의 표시라고 한다고. 줄여서 비진의 표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비진의 표시가 되면,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말하면 그대로 자기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게 맞겠잖아요. 그래서 유효다 이렇게 된다. 효력이 있어. 그런데 이게 언제나 그런 건 아니야. 무효가 될 수가 있어. 언제 그러냐? 여기서는 상대방이 지금 의뢰요. 상대방이 그게 비진의 표시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제가 이제 상할 수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조금 이따 정리해 볼게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가 돼. 이렇게 말한다. 이거 반대를 상선무 이렇게 부를 건데 그때는 유효래. 상대방이 그런 걸 몰랐어. 모르는데 과실도 없었어. 그러면 유효래. 그래서 아까 봐보세요. 다시 적용을 해보면 그 폼 잡으려고 음식 주문한 것은 비진의 표시인데 그쪽 음식점에서 몰랐죠. 그러니까 그대로 유효야. 그러니까 주문한 대로 먹고 결제해야 돼. 그런데 그 사직서 낸 것은 회사가 그렇게 시켜서 나는 의사 없이 표시를 했잖아요. 비진의 표시야. 그런데 회사가 알았으니까 뭐야? 무효가 된다는 거죠. 무효인데도 막 내쫓아 버렸네? 그러면 이제 그건 부당해고의 문제가 되는 거야. 그 부당해고 문제는 이제 노동법에서 공부할 거니까 우리 시험은 여기까지만 딱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한번 봐보실 건데 무효가 되는 것은 그 비진의 표시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렇게 말해요. 요거를 줄여서 제가 상할 수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약속하는 겁니다. 상할 수. 근데 이제 요런 게 있어요. 어떤 사실을 법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어떤 사실을 모르는 걸 선이라고 하고요. 아는 걸 악이라고 해요. 근데 이건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게 잘 안 맞는 얘기인데 이 선자가 착할 선자를 쓰고 있어요. 의는 뜻의자. 그냥 일반인한테 물어보면 착한 뜻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거야. 악의는 나쁜 악자를 써요. 나쁜 뜻 이렇게 할 수 있을 건데 나쁜 뜻 이렇게 할 수 있을 건데 법에서는 모르는 것을 선이라고 하고 아는 것을 악이라고 한다. 조금 더 그냥 선회해보자면 모르고 했으면 선이지 알고 했으면 악이네. 알고도 그렇게 했으면 악이야. 나쁜 뜻이 있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가면 선이 악인 뭐 다 알게 됩니다. 법 공부하면. 그냥 법률 용어니까 왜 저렇게 썼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일단은 받아들여 보자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용어를 바꾸고 싶으면 우리가 법률가가 되면 돼. 학자가 되면 돼. 그럼 나중에 또 바꿀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거나 선이 악이. 근데 이제 어떤 걸 몰랐는데 과실 없이 모르는 것을 무과실이라 그래요. 과실이 없이 몰랐어. 근데 과실로 모르는 경우도 있죠. 과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교통사고 났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긴급하게 정말 중요한 전화를 받을 게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중요한 전화를 받을 게 있었어. 근데 오늘 그 전화가 오기로 했네. 근데 이제 운전하는 동안에는 아무리 중요한 전화가 있어도 운전에 집중해야지 그 전화 받으면 안 되죠. 근데 전화가 오니까 급하니까 그걸 옆에다 뒀는데 받으려고 켜다가 신호바뀐 걸 못 봐버렸어. 그래서 사고가 나버린 거죠. 사람을 쳤어. 모르고 했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과실이 있는 거죠.
과실은 그냥 실수가 지나친 거예요. 잘못이 있는 거야. 과실은 실수가 지나치니까 잘못이 있는 거죠. 네, 과실. 선의인데 과실이 있는 거야. 근데 무과실인 경우도 있죠. 무과실인 경우는 예를 들면 봐보세요. 아니 고속도로에서 내 규정 속도 지키고 가는데 쭉 가는데 갑자기 팍 튀어들어서 길을 막아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고 날 수밖에 없죠. 그런 것까지 책임이 있다고 하면 안 되지. 그런 건 무과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무과실, 네, 과실이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것을 법에서 풀었을 때 이렇게 말한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요걸 이제 말을 바꾸면 악이에요. 그다음에 알 수 있었다 이 말은 선이지만 과실이 있었다 이렇게 풀었습니다. 예, 과실은 선의를 전제하기 때문에 나중에 과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아무리 중요한 전화가 왔어도 운전에만 집중했으면 신호가 바뀐 걸 알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뜻이에요. 알 수 있었을 텐데 그걸 전화기를 보는 것으로 잘못을 한 거죠. 과실이 있는 거야. 됐죠? 그래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요거를 이제 법률 용어로 풀었으면 이게 악의 또는 과실이 된다. 악의 또는 과실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이제 그 반대는 뭘까? 악의 반대는 선이죠. 그다음에 과실 반대는 무과실이죠. 이렇게 할 수 있다. 선의 무과실, 악의 또는 과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가 되니까 상할수면 무효가 된다. 이제 줄여서 이렇게 할 거예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를 상할수 이렇게 부를 거예요. 요건 이제 민혈 강의를 듣는 분들의 약속이죠. 이걸 나중에 풀어서 읽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상선무는 알 반대 선의, 악의 반대 선의, 그다음에 과실 반대 무과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상선무 반대는 상할수야.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다. 상악과로 하지 않는 것은 여기는 또는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악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반대는 선의 무과실, 상선무 이렇게 한다. 됐죠? 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요것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 가셔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정의 표시라는 게 뭘까? 일단 말 자체를 보자면 통정이 뜻이 통해서 가짜 표시를 한 거야.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채권자예요. 채권자가 빚을 안 갚으니까 이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해요. 강제 집행. 압류해서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해. 근데 그럴 것 같으니까 자기 친구한테 이 아파트 있는 것을 매매한 것처럼 꾸며서 매매한 것처럼 가장해서 이 말이죠. 등기를 넘겨놨다고 보자. 등기를 넘겨놨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잘 봐보세요. 갑은 을한테 진짜로 넘기겠다는 의사가 있었던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계약서를 만들었으니까 표시를 했네. 표시를 했어. 즉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그걸 알고 한 거예요. 상대방 을 입장에서도 봐보면 요거를 진짜로 넘겨받겠다는 의사가 있었던 건 아니죠. 그런데 어쨌거나 계약서 만들었으니까 표시가 됐네. 알고 한 거죠. 알고 했어. 그런데 갑과 을이 알고 짜고 한 거죠. 알고 짜서 가짜 매매를 했어.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느냐? 이걸 통정이라고 한다. 통정은 이 정자가 뜻정자예요. 뜻이 통해서 가짜 표시를 한 거야. 통정의 표시 이렇게 말합니다. 허위 표시라고도 부르고
통정의 표시라고도 부릅니다. 뭐 어쨌거나 됐습니다. 알고 짜고 하는 게 통정의 표시가 되고 그 통정의 표시가 들어간 매매를 가장매매라고 한다. 이제 그렇게 되면 요거는 무효가 돼버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무효가 돼버리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요게 무효가 되니까 효력이 없잖아요. 가짜로 매매를 하면 등기를 을명의로 갖다 놨어도 이 등기도 무효라는 거예요. 이 등기도 무효가 돼버려. 그래서 법적으로는 을명의로 등기가 있어도 갑이 소유자고 을은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자가 아니야. 우리 이제 세모는 X의 의미였습니다. 을이 소유자가 아니야. 이런 경우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보면 야, 을명의로 등기가 돼 있으면 을 거 맞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을 거 맞잖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니 이런 일이 생기네. 이상하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제 을이 병한테 이걸 또 판단 말이에요. 사실 친구도 믿을 게 못 되지. 팔고 만약에 등기를 넘겨줬어. 그러면 을 명의로 등기가 돼 있는 걸 믿고 샀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아니 을이 주인도 아닌데 주인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소유권을 넘겨줘. 그래서 병은 소유권 취득 못하는 게 맞죠.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문제는 이 사람이 그런 걸 몰랐어. 대부분은 모르겠지. 그런 사람은 보호를 해줘야 되겠네. 손해 제3자. 제3자란 표현이 있는데 제3자는 요 당사자 아닌 사람을 제3자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 이런 거 있죠. 둘이 막 싸워. 갑과 을이 막 싸워. 갑과 을이 막 싸워. 그런데 다른 사람이 막 끼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세를 점해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안 끼었으면 좋겠잖아요. 여기서 그냥 내가 확 눌러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3자는 빠져. 이렇게 하죠. 제3자는 빠져. 그때 제3자는 당사자 아닌 사람을 말한다고. 나중에 좀 더 공부할 게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그 사람한테까지 이 무효를 주장하면 안 되겠네. 법에서는 이걸 대항이란 표현을 쓴다.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은 주장으로 바꿔서 읽으면 돼요.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갑이 을한테는 무효를 주장해서 돌려달라고 할 수 있지만 손해 제3자 병한테까지는 그 무효를 주장을 못해. 이런 무효를 무슨 무효라고 하느냐. 상대적 무효라고 한다. 상대적 무효는 갑이 상대방 을한테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제3자, 손해 제3자 병한테는 그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을 상대적 무효라고 한다. 법 공부할 때 이것도 요것만 잘 하시면 돼요. 또 뭐가 있느냐? 그러면 상대적 말고 절대적이 있겠네. 비슷한 말, 반대말. 요걸 잘 하시면 되죠. 그럼 절대적 무효는 뭘까요? 갑이 을한테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제3자 병한테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절대적 무효라고 한다. 일단 상대적 무효부터 좀 보자고요. 상대적 무효부터. 그래서 이런 걸 상대적 무효라고 한다.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갑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을과 통모하여, 통모는 짜고 이런 뜻이에요. 그의 X부동산을 매매로 가장하여, 이게 가장매매가 됐죠. 을 명의로 소유권 인정되기를 마쳤어.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이게 키워드들이 될 거예요. 그랬어도 이건 가장매매니까 허위 표시니까 둘 사이에서는 무효가 맞죠.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다. 그런데 그것이 병한테 넘어갔어. 병은 죄가 없잖아요. 보호를 해줘야 되겠네. 근데 그런 내용을 몰랐어. 이런 사람을 손해 제3자라고 한다. 이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어떤 사실을 아는 것을 악이, 모르는 걸 선이. 네. 그래서 손해 제3자에게는 그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 주장이라고 읽으시면 된다고요. 주장을 못해. 그러니까 이때는 병이 소유권을 취득해버려. 이렇게 되는 것이다. 병이 소유권을 취득해버려. 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통정의 표시 이런 것들도 사실 세상에 나가면 되게 많이 있어요. 이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풀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착오 편을 공부해 보실 건데요. 착오가 뭘까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착오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착오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봐보세요. 이 갑이란 사람이 을이란 사람한테 X를 파는데 부동산 중심으로 보긴 할 건데 얼마 전에 뭐 이런 사건이 좀 있었더라고요.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면 그 비싼 가방을 파는 회사에서 가방 하나에 액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530만 원짜리인데 그걸 동그라미 2개를 빼버린 거예요. 실수로. 그렇게 올렸어. 그러면 엄청난 차이죠. 530만 원에서 동그라미 2개 빼면 5만 3천 원짜리예요. 5만 3천 원짜리. 원래 의사는 이제 요걸 조금 바꿔보자고요. 만약에 이제 평당 1,000만 원쯤 가는데 그래도 내가 좀 급하니까 980에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보자고요. 그런데 잘못해서 거꾸로 써버렸어. 890 이렇게 썼다고 보자고요. 갑이. 그 사람의 원래 의사는 980이었는데 표시가 890으로 잘못돼 버렸죠. 즉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 그런데 그걸 모르고 했다는 거죠. 모르고 했어. 모르고 했으니까 그걸 착각해서 잘못 표시를 한 거죠. 이런 것을 착오라고 한다. 그래서 봐봅니다. 980의 의사로 표시를 잘못해서 890 이렇게 써버렸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데 그걸 모르고 했네. 그걸 뭐라고 한다? 착각해서 잘못,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은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돼. 그래서 취소할 수 있어 이렇게 된다. 취소할 수 있어. 근데 표의자한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과실 중에 중대한 과실이 있어. 또 잠깐 용어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과실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몰랐는데 실수가 좀 지나친 거라고요. 아니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주시 잘하고 운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핸드폰 찾느라고 딴짓을 하는 것은 실수죠. 실수가 지나친 거야. 그래서 신호 바뀐 걸 못 봐버렸네? 그게 과실인 거죠. 근데 어쨌거나 사고가 났다든지 뭔가 잘못됐으면 책임지는 게 맞으니까 그건 책임지는 게 맞죠. 근데 이제 과실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경과실과 줄여서 중과실이라고 한다. 그래서 경과실, 중과실이 있어. 그래서 그런데 어쨌거나 과실로 사고를 냈으면 책임지는 게 맞으니까 이때 책임지는 게 맞아. 이게 민법의 원칙이라는 거죠. 원칙. 그래서 일반적으로 과실 그러면 경과실을 말해. 그래서 과실이 있으면 책임지는 거야. 그건 당연히 뭘 전제로 한다고요? 경과실을 전제로 한 거라고.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는 중대한 과실 이렇게 써놓은 것이 있어. 그러니까 경과실 말고 조금 과실이 무거운 거, 많이 잘못한 거. 이런 건 중대한 과실이 있어서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런 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착오 취소할 수 있어.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취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취소를 하게 되면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돼버려. 처음부터 무효 이렇게 하는데 이 처음부터를 소급 이렇게 말한다.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이렇게 말한다. 잠깐 보시면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이 X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X 매매 계약이 유효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계약을 취소를 했어.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서 처음부터 무효가 돼버린다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취소라는 건 이런 것이다. 이것도 취소도 나중에 보겠습니다. 취소가 어떤 경우에 취소가 되는지 나중에 볼 건데 어쨌거나 착오에서는 이렇다. 처음부터를 소급이라고 한다. 만약에 이 매매 계약을 뭐 1월 10일 날 했는데 취소를 5월 10일 날 했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5월 10일 날 취소를 했어도 계약 맺은 1월 10일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이렇게 봐버린다고. 됐죠? 근데 이제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취소 못한다는 건 어떤 거냐 그러면 이런 사건 한번
우리 실무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어떤 부동산을 사려고 해요. 토지를 사려고 해. 그러면 토지대장이나 뭐 예를 들면 임야대장이나 등기부를 확인해 보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그런 걸 확인해 보지도 않고 계약을 맺었어. 그러면 매우 잘못했다고 보는 게 맞죠. 요즘 세상에 그런 걸 확인도 안 해보고 한단 말이에요.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 중자가 무거울 중자니까 과실이 무겁다 이 말인 거죠. 과실이 무거우면 아무리 착오로 계약을 맺었어도 취소를 못한대. 상대방 입장도 좀 고려를 한 거죠. 이렇게 해준다. 그런데 한 가지, 동기의 착오는 취소권이 인정되지 않는데, 이 동기의 착오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갑과 을이,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맺었어요. 매매 계약을 맺었어. 그런데 을이 그 X를 땅을 사서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산 거예요. 아니면 소 키우려고 우사를 지으려고 샀어. 근데 그게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공장을 지을 수가 없다네. 이런 게 공장 지으려고 하는 동기인데 거기에 착오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런 동기의 착오의 경우는 취소권을 인정하면 안 되겠죠. 아니 말 한마디도 없다가 갑자기 야 내가 여기 공장 지으려고 했는데 못 짓게 됐으니 나 취소야.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럼 안 되지. 그래서 취소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 마음속에만 있잖아요. 물론 이제 나중에 예외적으로 취소권 인정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이런 개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여러 번 보시거나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된다네. 나중에 가면 이제 더 본격적인 공부를 하시면서 아시면 돼요. 사기강박 한번 봐보겠습니다. 사기강박의 이한의사표시는 어떤 거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봐보세요.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을이 만약에 갑을 사기나 강박을 했다고 보자고요. 사기는 알겠네. 속임수. 강박은 강한 압박. 강한 압박을 가하면 사람이 겁이 나죠. 쫄아서, 겁이 나서 공포심을 갖고 계약을 맺는 거. 이걸 강박이라고 한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된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 그런데 이 의사 형성 과정에 사기 강박 같은 하자가 있대. 그래서 요거를 하자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도 말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기 강박을 당한 사람, 갑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하죠. 취소하게 되면 앞서도 우리 보신 것처럼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처음부터를 소급 이렇게 읽는다. 이런 사례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옛날에 이런 사건이 한참 이슈가 됐었는데 가짜 백수호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가짜 백수호를 진짜 백수호라고 하면서 속임수로 파는 거예요. 요거 100만 원어치만 드시면 아주 그냥 금방 뛸 듯이 건강해질 거라고, 금방 일어나고 금방 또 막 더 기운 차리고 이런데, 이제 그걸 속임수로 당한 사람이 가짜 백수를 진짜 백수호네 생각하고 의사결정하고 나 이 100만 원어치 사야지 의사결정하고 표시를 했죠. 즉 100만 원에 그걸 사야지 하는 의사결정하고 표시한 건 일치해. 근데 이제 그 마음을 먹는데 뭐가 있었어? 사기를 당해서 한 거잖아요. 그 의사결정하는데 하자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자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말을 한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돼버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앞서도 공부한 비통착과는 좀 다른 경우죠. 비통착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 네. 그런데 이제 그걸 표의자가 알고 하면 비진의 표시라고 하고, 둘이 짜고 하면 통정의 표시, 착각해서 하면 착오로 인한 의사 표시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근데 이제 사기 강박은 이게 사강에서
비통착사강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는 거야. 좀 차이가 있죠. 이렇게 나눠가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의사표시와 관련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를 들면 이제 집주인이 있어요. 집주인을 임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세 사는 사람이 있어. 임차인이 있어. 만약에 원룸을 세를 줬어요. 그러면 세를 잘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세를 잘 내야 되는데 세를 안 내.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기다릴 수는 없죠. 근데 이제 민법에서는 2번 이상 밀리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상가에서는 3번 밀리는 거예요. 3번 밀리면 그때 내보낼 수가 있죠. 중간에 내보내는 것을 해지라고 한다. 해지의 의사표시를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근데 이런 건 좀 명확하게 내용 증명이나 이런 걸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해야지. 그래서 그걸 우체국에 가서 보내요. 이게 발신이에요. 그리고 그 집에 배달이 돼. 도달하는 거야. 근데 우리 민법에서는 그게 상대방한테 도달했을 때 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효력 발생은. 이게 도달주의 원칙이다. 이렇게 말한다. 배달됐을 때 내용을 안 게 아니야. 배달만 되면 일단 효력이 생긴다.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발송할 때 효력이 생길 때가 있대. 발신주의 이런 것이 있어. 그건 뭐 지금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도달주의 원칙만 좀 알아두자. 네, 이번 시간은 의사표시에 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대리편으로 가셔서 대리와 관련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